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뉴스 현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권주자들과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이 프로를 만든 것은 그동안에 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언론이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아마 저희가 좀 껄끄럽거나 난처한 질문들을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극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1분 동안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처럼 서로 편갈라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또 싸우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도 협력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의 안정을 통하고 경제가 새롭게 되고 안보가 튼튼해서 그 결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일자리 넘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원하는데요. 그것을 해본 것은 남경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5선을 하면서 정치의 문제, 정치의 메커니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서 미래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성과도 내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히 시간을 지키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대통령의 자격, 저희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판 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경필 지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인데요.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세대 교체인데 남 지사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화두이기도 합니다. 자, 바른정당 창당 당시에 했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젊죠? 새롭죠? 딱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에 저쪽에 문재인, 우리 쪽에 남경필 딱 둘이 마주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굴 선택할까요? 누굴 선택할까요? 남경필!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한테 그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세대 교체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남경필 지사는 52세신가요? 가장 나이는 젊지만 그러나 정치 경력으로 보면 20년이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가장 오래 있던 정치인들,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물리적 나이는 가장 젊지만 다른 얘기로 하면 구태 정치에 가장 물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붙어있는 별명이 있잖아요. 오렌지? 플러스 원조 소장파, 원조 영원한 소장파, 소장파. 이거는 늘 새로운 정치, 또 정치의 변화에 도전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세대 교체라는 뜻이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한다. 과거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자. 그래서 올드를 뉴로 바꾸자. 그 올드는 뭐냐? 이겁니다. 아주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정치하는 거, 패권 정치하는 거, 그리고 측근 실세의 비선 정치하는 것. 이런 걸 없애고 투명하게 힘을 합하고 여야를 넘나들면서도 협력하는 이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정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 세 사람이 남원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여당에서 계속 개혁파로서 노력을 해오신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여당에 있을 때도 못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비판자로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도의 행정과 정치를 바꿨는지를 보시면 아, 저 친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 거를 나누고 남과 협력하고 또 새롭게 투명하게 해서 보니까 잘하네, 결과도 좋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사실 경기도는 작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경기도의 경제 규모가 말레이시아보다 큽니다. 이러한 경기도를 이끌면서 실제로 옛날에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구나. 아, 그러면 대통령 돼도 저 약속은 지키겠구나. 권력을 특히 나눈다는 것. 그러니까 당에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그 혁신파였고 그다음엔 그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도 그 분권 정치, 협치 정치 혹은 연정을 통해서 권력 나누는 것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보통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바뀌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주장을 바꿔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장했던 것을 일관되게 지켰고 실천했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훨씬 지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자격, 남경필 지사의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사교육 폐지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폐지라는 건 뭐 그 과외 같은 걸 금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질문은 헌재에게 물어봤나? 뭐 이건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대, 80년도에 왜 그 과외 사교육 금지 조치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서 나중에 1990년인가요? 나중에 그 가외 금지 조치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2000년도에 나왔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과외 금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온 걸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사교육 금지의 하나는 제가 전두환 대통령처럼 하겠습니다. 근데 위헌적인데도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헌재의 판결은 역사의 흐름에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18년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네. 국민투표로 사교육 금지를 묻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자, 국민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어떤 사교육은 금지하고 어디서까지 허용을 해줄 거고 허용하지 못하는 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사교육 금지 김영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을 해서 사교육을 금지시키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 사교육 금지된다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교라는 교육 플랫폼 안에다가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이러한 지금 하고 있는 필요한 사교육들을 모두 모아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은 국가가 대부분 대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교육도 종사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 국민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도 뭐 아이들을 키워본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보면은 이 사교육 문제, 과외 문제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학 입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100조가 된다는 뭐 얘기도 있지만 그 학원들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뭐 사교육은 철폐하겠다는 건 듣기에는 굉장히 솔깃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우리 교육 전체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 대학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덜렁 사교육만 내세워서 마치 이것을 내세우면 우리의 어떤 교육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한 20-3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네,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죠. 입시 간소화해야 된다. 해야죠. 근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를 어느 일시간에 누군가는 욕을 먹으면서라도 호루라기를 불고 이게 사교육이 마치 지금 마약과도 같습니다. 왜냐? 돈도 많이 들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다 해요. 왜 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기 싫은데 옆집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그걸 법을 강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먹을 각오로 호루라기를 불고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뭐 야심찬 그런 공약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경필 지사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정의 주창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연정의 주창자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려면 내각제? 자, 남지사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분들이 얘기하기가 네. 연정이라는 건 통치를 위한 한 수단인데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정당 간에 이렇게 연정을 하려면 대통령제보다는 차라리 내각제를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본인은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계속 연정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도지사는 국민들의 직선으로 뽑힌 뭐 대통령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부지사는 임명을 하는 총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를 지금 당적이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경기도 사례는 알겠는데 국가니까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헌법화에서 못할 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사실 헌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인준해야 돼요.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얻으려고 과거에는 의원 빼내기도 했어요. 네. 이러지 말고 아예 내가 과반이 안 되니 공식적으로 이 당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과반을 넘기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연정의 주체들 150석 이상이 되는 연정의 주체들이 총리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그럼 저는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현재 헌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럼 내각제를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걸 하려고 하고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가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개헌을 안 한다고 못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국회도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하고 해보니까 정치 한정 잘 되고 일이 잘 되더라. 국민들이 좋으네. 그러면 제가 국민들께 여쭤보고 그럼 이거를 제도화하십시다 하는 게 바로 개헌이죠. 솔선수범 후 개헌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지사와 관련된 네 번째 그런 키워드는 지지율인데요. 자, 지지율. 아마 좀 아프신 부분일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대선 주자, 예비 주자들 가운데 12위. 지지율은 1.1%. 리얼미터 1월 3주 조사한데요. 자, 그렇다면 저 뭐 12위에다 1.1% 지지면 적어도 5% 이상 정도 돼야지 유의미한 그런 숫자라고 얘기들 하는데 네. 저래서야 어떻게 뭐 꿈을 펼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대선 국면이 들어가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언론이 만들어주시고 국민들은 지켜보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그냥 알려진 인지도, 이미지만 갖고 평가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어떤 비전과 전략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전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려면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국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남 지사에게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런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남 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저희가 알시면 조수미 공연 취소됐고 네. 그다음에 백건우 공연 취소됐고 뭐 이런 예술가들 공연도 취소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중국의 수준이에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대통령이 며칠 전에 보호무역 가는 것은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면 사드 배치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가 결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건 아는데 그것을 지적해야 돼요. 예, 지적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럼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건 분명해요. 지금 우린 결정을 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사드를 배치했을 때 걱정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MD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 두 번째 이게 한반도용이라고 했는데 혹시 들여놓고 사양을 바꿔서 중국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이게 북핵용이라고 했는데 북핵이 잘 해결돼도 끝까지 계속 남겨놓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국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서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그러한 외교적인 역량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MD에 편입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중국 내부로 겨냥한 게 아니다. 네. 그다음에 북핵 해결되면 이건 없애진다. 철수한다. 이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특히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입으로 그 목소리를 약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예를 들면 그 방위비 분담도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가운데 낀 어떤 샌드위치라는 얘기도 하는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나토하고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나토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실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형 자주국방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군인들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군대 무기도 현대화해야 하고 그리고 또 전자권 같은 것도 조기 환수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늘 핵 우산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지금 당장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핵무장을 위한 준비 단계까지는 맞춰놓자. 이러려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증세를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안보 증세를 하자.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쭤볼 게 좀 많으니까. 자,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재벌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후보들 간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수원에 그 삼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 정서에는 동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게 무죄라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실들을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벌 개혁을 얘기하시는데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벌은 이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보니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근데 반칙을 좀 해요. 그래서 반칙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뭐 이 금융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금융 지원해주고 이러는 뒷받침해주는 거는 이젠 중견기업이나 그 밑에 중소기업을 집중해주면 되고 대기업은 그냥 반칙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의 역할을 정부가 잘 하면 되고요.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칙을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만을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반칙 금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니까 북한 문제는 뭐 영원한 딜레마라고 또 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을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개성공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 문을 닫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게 참 북한에게 이 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인데 네.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남북 협력의 어떤 상징인데 그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먼저 문을 여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공조를 먼저 깨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이런 핵 문제를 풀어내면서 빨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과정 속에
개성공단도 문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야죠. 그게 새 정부의 역할이죠. 알겠습니다. 자, 남지사 본인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잠재적인 후보. 선언을 하신 분도 있고 안 선언을 하신 분도 있는데 네. 그 대통령 내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좀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뭐 저희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도 자격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당을 얘기하자면 안희정 후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후보와 안희정 후보와 유승민 한 명을 선택하려면 이제 한쪽은 경쟁자니까 또 좀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뭐 타당이라고 한다면 안희정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긴 시간이 아니어서 사실은 뭐 자세하게 여쭙지는 못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아마 차차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려면 뭐 살아남으셔야죠. 네. 살아남으시면 아마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정치적으로 행운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